어, 슬라버스 좀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오디팅 어테스테이션 이제 두 번째 섹션이고요. OD2는 오디팅 우리 과목 그 세 가지 섹션 중에서 OD2가 내용이 제일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 비중이 어떻게 나오냐? 과거에는 이 내용은 많은데 실제 나오는 비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DRS 문제가 바뀌면서는 이쪽이 문제가 비중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다큐멘트 그 리뷰 시뮬레이션 DRS 문제는 거의 OD2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OD2는 그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수업이 7시 반, 10시 반인데 일단 보시면은 시간이 더 많이 길 거예요. 20분이 더 있고 벌써 인상을 쓰시는데 밑에 보강 일정이 테러죠, 테러. 거의 한 학기 강의를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보강을 안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옛날 때 CPA 수험 공부할 때 앞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몇 개 풀어줘 나머지 나 풀어보라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 풀기가. 막혔는데 다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그래서 문제를 거의 다 줘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보강 일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감사 스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방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출장이 있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딱 루틴하게 뭔가 일정을 맞춰주면 좋은데 화금이 우리 기본적인 수업인 거는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월수가 막 다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를 보는 기분 나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회사에 돌아가서 보고서 리뷰를 또 해야 돼요. 갑자기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다고 여러분들 뭐다 컴플레인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응? 그래서 강의를 더 많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면은 제가 되게 섭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보강 일정을 보고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16일 강의는 없어요. 1월 16일 강의는 뺄게요. 1월 16일 강의는 뺄게요. 16일 거는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나는 일정이 화금인 줄 알았는데 너가 수요일을 테러를 쭉 집어넣고 월요일도 거의 테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못 올 것 같은데 동영상 강의가 아마 녹화가 되면 그 다음날 정도면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복습해서 오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쫙 붙어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수업 듣고 화요일날 수업 못 들었다. 근데 수요일날 수업 있는 거야. 근데 화요일날 부득이 못 왔어. 그럼 수요일날 수업 들으면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보고 금요일날 수업을 가자. 봐야 말이지. 그럼 이제 뭐로 바뀌는 거 자연스럽게? 이제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가면 한 10명이 남아요. 제 과거 경험상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의 한 1.5배 이상이 걸려요. 왜냐면 자기가 컨트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간에 자꾸 강의를 끊게 되죠. 그리고 딴짓을 한다고. 집중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오프라인 수업을 조금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뭐 요즘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옛날처럼 많이 강요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이제 동영상 강의가 워낙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온라인 강의가 집중이 더 잘 되면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돼요. 왔다 갔다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들 시간 배속을 또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속 조정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말이 좀 빠른 스타일이라 제 강의를 배속 올리는 건 쉽진 않아요. 제 강의 배속 올리면 이게 리스닝이 잘 안 돼요. 근데 장점은 제 강의를 이제 듣고 다른 강의 들으면 그 강의는 2배속으로 올려도 돼요. 그래도 더 늦어. 옛날에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 중에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뭐 어떻게 됐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돈을 페이먼트 하지 않고 친구가 강의 듣는 것을 옆에서 이 음성만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듣고 다녔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 당신 강의를 돈은 내지는 않았는데 음성 강의만 녹음을 해서 듣고 다녔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8개월 만에 붙었어요. 8개월 만에 붙었는데 8개월 만에 붙는 사람도 좀 있어요. 학생들은.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구나라는 느꼈던 게 내 강의를 1.8배속으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늘 혹시 내 강의 나중에 동영상 1.8배속 햄들 틀어놓고 한번 들어봐요. 아는 내용 강의도 집중을 진짜 해야지만 들린다고. 1.8배를 들으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1.8배를 틀어놓고 쫙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진짜 간절했구나 이 친구는. 그래서 뭐 네가 나한테 돈을 내고 안 내고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데 진짜 그 정도 노력이면 뭐든 하겠다 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와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은 자기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선택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시간 일정이 좀 일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보강이 많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노력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할 얘기가 좀 몇 개 더 있는데 뭐 제 이름은 알 거니까 이메일 주소 보시면 되고 그 텍스트북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들고 있는 게 12판일 거예요, 그죠? 지금 13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3판이 나와요. 1월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3판하고 12판이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개정이 많이 안 돼서 실제 오디팅 스탠다드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시험 목적상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소문서들이. 그 개정된 내용이 거의 모든 책에 안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시험에 안 내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바뀐 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OD2를 12판을 들고 있는 분도 그대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했지만 13판하고 12판하고 바뀌는 내용들 내용은 제가 추록으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게시판에 뭐 A4 용지로 제가 볼 땐 3-4페이지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만 출력해서 바뀌는 부분만 쭉 넣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12판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백허예요. 이 백허가 여러분들 DRS 문제가 나온 게 작년부터였거든요. 근데 18년도판에는 DRS 문제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다듬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번 19년도판에는 DRS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판을 18년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9년도 판이 이제 새로 나와요. 다음 주에. 그래서 OD2 부분을 그럼 OD3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2, 3를 계속 19년도 판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핸드아웃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가 될 거냐 문제거든. 그래서 이게 돈을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내가 이걸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19년도 판이 나오면 그냥 지금 OD1 문제 별로 안 풀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2, 3 문제인 거거든 이게. 그럼 이걸 핸드아웃으로 다 받으면 핸드아웃이 이만할 거예요. 관리가 될 거냐 문제들이 또 이걸. 결론이 뭐냐면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 책은 뭐 어차피 제가 뭐 만든 거니까 추록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책이라서 혹시 여력이 되면 인쇄비 정도만 아마 받고 팔 수 있냐 물어봤더니 학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비 정도 이거 복사집 가서 이거 복사 맡기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한 2, 3만 원 나오겠죠. 내가 뭐 가격 책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럼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12 정도만 받고 팔 수 있냐 했더니 학원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조금 부담이 안 되시면 한 2, 3만 원 정도 부담하고 그냥 2019년도 판을 새로 사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긴 한데 네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게 내 책이 아니라서 그게 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이걸 바꿀 수 없다. 네가 19년 동안을 계속 나한테 추락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 친구한테는 내 핸드아웃으로 추락을 올게요. 근데 제가 볼 때 추락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핸드아웃이 관리가 안 될 거라고. 또 그 다음날 안 들고 오고 잊어먹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새로운 판을 100컨은 좀 구매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일정은 여러분들 뭐 화금은 여러분들 뭐 써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거의 모든 요일 날 수업을 다 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얘기하고요. OD2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게요. 우리 ODT1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회계감사를 이제 계약을 수임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 큰 플로우 틀이 있었죠, 틀? 그 틀을 어떤 관점으로 강의를 들으신 거냐면 감사 기준에 있는 내용대로 쭉 배운 거예요. 근데 배워봐서 알겠지만 감사 기준 내용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케이스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케이스를 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는 그래도 정확하게 느낌이 없다고 이게. OD2에서는 여러분들 뭘 주로 배우는 거냐면 OD1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 케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케이스로 바꾸어서 정말 어떻게 내부 통제 리스크는 파악을 하고 정말로 계정 과목별로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는 어떻게 하고 또 계정 과목별로 분석 절차는 어떻게 수행하고 테스트 오브 디테일스는 어떻게 수행하고 케이스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OD2 시간에 지금 슬라버스 보시면은 여러분들 1월 4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2월 1일까지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배우는 게 OD1 시간에 배웠던 거에 케이스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그 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배우는 그 케이스는 감사 기준에 나오는 내용이겠어요? 감사 기준에 나오는 것을 케이스로 바꾼 거니까 기준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겠어요? 감사 기준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 그러니까 실무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오디팅 시험은 실무적인 내용도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감사 기준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한 달 정도의 우리 공부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뭐 배울 거냐? 자, 2월 1일까지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가 마무리됐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2월 7일, 2월 8일, 2월 13일 뭐 또 한 여러 가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려도 이해가 잘 안 돼요. OD 플로우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2월 1일까지 우리 배우는 내용은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를 배우는 그런 테마라면 그 밑에 2월 7, 8, 2월 13일 날 배우는 내용은 토픽별로 우리가 감사를 또 어떻게 할 거냐를 추가로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왜 스페셜리스트를 감사 때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전문가를. 그럼 전문가를 데려갔을 때 내가 전문가를 의존을 했어, CPA가. 그럼 전문가가 뭔가 나한테 의견을 줬단 말이야. 그럼 그 의견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억셉트해서 내가 감사 의견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과연 전문가랑 내가 쉐어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냐? 또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라면 전문가가 나한테 뭔가 보고서 준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감사 기준이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가면 여러분들 회사가 소송 사건 같은 게 여러분들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소송 같은 거는 주석에 써야 되거든. 그리고 배웠겠지만은 그 소송이 질 가능성이 probable하고 금액 자체가 reasonably estimate 되면 장부에 부채를 잡아야 된다. 그럼 CPA가 그런 부채를 잡았나 안 잡았나 확인하려면 소송 사건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회사의 소송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겠죠. 기타 등등등. 이런 뭔가 주제별로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배웠다시피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개영자한테 뭘 받죠? 그렇죠. 랩레터 받잖아요. 근데 랩레터를 받는다고 배웠는데 우리 랩레터에 무슨 내용이 담기는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representation 레터를 받아야 실제 필드웍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2월 13일 날 맨 마지막 테마가 뭔가 보세요. 매니지먼트 뭐라고 돼 있죠? representation. 그게 받는 것까지가 서브스탠티브 테스트의 실제 내용이라 보시면 된다고. 됐죠? 그 정도까지가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그럼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배워야 되겠어요? 감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써야 되죠? 오딧 리포트를 발행해야 되죠. 리포트 발행할 땐 거기다 오피니언을 뭐다 표명해서 보고서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보고서 어떻게 쓸 거냐?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배웠지만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담길 거냐 배우는 내용이 그 밑에 보강 일정 보시면은 15, 19, 20, 26일 날 리포팅 쓰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리포팅이 얼마나 길길래 리포팅을 5번씩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아무도 안 다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의견을 그냥 unmodified 주는 경우도 있지만 qualified 주는 경우도 있죠. adverse 의견 주는 경우도 있다고. disclaimer 의견 주는 경우도 있겠죠. 보고서 폼이 같지 않겠죠. 그럼 그 의견마다 보고서 어떻게 바뀌냐 이걸 다 배우셔야 된다고. 여기는 철저하게 암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보고서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나가고 저럴 때는 이렇게 나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의견별로 보고서 바뀌는 것만 딱 배운다면 하루면 끝나.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이 많냐? 여러 가지 상황에 보고서가 나올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작년도는 3일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저희 회계본인이 감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는 비교로 붙어야 되거든.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작년도는 3일이 감사했고 올해 우리가 감사했을 때 감사보고서 발행할 때 과연 재무제표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3일이 감사했고 올해 우리가 감사했다. 그럼 보고서를 2장 발행할 거냐? 전기 거는 3일 보고서, 올해 건 우리 보고서. 아니면 한 장만 발행할 거냐? 한 장만 발행한다면 어떻게 양기년도에 대한 의견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고서 어떻게 발행할 거냐. 이런 시츄에이션들이 되게 많다고. 그런 각각 케이스별로 보고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배우는 게 그 5번의 강의예요. 리포팅이 끝나고 나면 실제 오디 플로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를 하다 보면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로 오디 리포트를 주는 게 우리 메인 프로덕트예요, 감사는. 근데 감사의 메인 프로덕트 말고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라고 하죠. 어디셔널하게 주는 보고서 또 있다고. 어떤 게 있냐? 우리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 보니까 내부 통제가 취약해. 그럼 내부 통제 취약하면 우리 누구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배기구한테 야 너네 내부 통제 취약하다 야 보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과연 그 지배기구한테 보고하는 게 내부 통제 취약점만 있느냐? 내부 통제 취약점이 가장 대표적 테마고요. 내부 통제 취약점 말고도 감사 중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는 전부 지배기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지배기구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할 때는 어떤 형태로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는 게 그 밑에 나오는 2월 27일 테마예요. 그러니까 그 외까지는 오디트의 메인 프로덕트고 그 밑에 나오는 보고서는 바이 프로덕트죠. 부산물로 지배기구한테 뭔가 또 어떤 걸 보고하게 돼 있느냐 이런 거 배우는 게 여러분들 그 테마고요. 마지막 2개 들어봤던 여러분들 제목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ICFR. 봐요. ICFR 리포트라고 돼 있는 건 뭐냐? 내부 통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비상장 회사는 내부 통제에 대한 보고서 어떤 보고서를 발행하면 되죠? 일단 원칙은 없죠. FS만 보고서 의견 주면 되는 거지 내부 통제 의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보고서 주는 거냐? 내부 통제 취약점 보였을 때 지배기구한테 주는 보고서는 있을 거예요. 정보 이용자한테 찍어주는 보고서는 없다고. 비상장 회사가. 상장은 어때요? 상장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내부 통제까지도 감사를 해서 내부 통제도 의견 주고 FS도 의견 주고. 그럼 내부 통제에 대한 의견 줄 때 보고서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ICFR 보고서예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보고서. 그러니까 내부 통제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까지 배우면 오디2 테마가 끝나요. 이게 전체 오디2 배우는 내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오디2가 이제 마무리되고 오디3 가면 이제 SAS나 이런 감사 기준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알고 있는 SSAE라든지 AT 섹션, 그다음에 AR 섹션, 그다음에 Ethic, ET 섹션 이런 거 배우면 이제 감사 전체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감사 전체 아웃라인입니다. 이런 걸 배우는구나 감 잡고 오늘은 첫 번째 테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로 옵니다. 타픽을 어디로 가시냐면 타픽 16번을 가세요. 타픽 16번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지 잠깐 볼게요. 케이스라고 돼 있죠. 케이스예요. 해놓고 뒤에 여러분들 단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리고 서브스탠트 프로시저의 케이스래요. 타픽 16번 끝이 어디가 끝인지 여러분들 쭉 넘겨봐요. 그냥 많죠. 아까 왜 제가 실라버스에서 2월 1일까지 여러분들 제가 하는 테마가 타픽 16번 테마예요. 계속 타픽 16번 하는 거예요. 그 120페이지가량 되는 그 페이지 내용이 우리가 2월 1일까지 여러분들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쪽이 이제 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DRS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DRS는 실제 케이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 케이스 문제를 풀 때 이 테마를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픽 16번 문제 풀 때 이제 OD1에서는 우리가 그 뒤에 시뮬레이션 문제 많이 안 풀었는데 OD2는 시뮬레이션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요. 되게 많이 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숙제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OD2는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미리 많이 풀어오셔야 돼요. 내가 진도 나간 다음에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 문제는 그냥 바로 딱 푸시다라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쭉 문제를 대강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이거를 읽고 해독하고 문제 전체 프레임을 딱 캐치하는 것은 연습이거든요. 어차피 베커 있는 문제 똑같이 안 나온다고. 베커를 풀어보는 이유는 그런 문제를 푸는 스킬, 프랙티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풀어주는 걸 듣고만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DRS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예습을 요 문제 풀어오세요로 할 텐데 문제는 안 풀더라도 전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는 읽어오셔야 돼요. 거의 문제가 페이지가 막 10페이지가량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대강 읽어와야 내가 이제 강의를 따라가는 거지. 그때 가서 막 읽어보겠다고 하면 내용도 파악 못하고 그냥 시간만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숙제가 좀 많을 거다 미리 감 잡고 들으시면 돼요. 자, 밑에 보기 전에 우리 오디팅에서 오디 플로우를 배웠던 걸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뭘 파악하게 돼 있냐면 이제 리스크라는 것을 파악하게 돼 있죠. 그 리스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뭘 수행하게 돼 있냐면 이제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죠. 그 리스크 평가 결과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말 감사를 우리가 조정한다. 이거 뭐 알고 있는 기본 테마고. RMM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IR과 CR의 이 컨바인 리스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일단 우리 과거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죠. IR의 정의가 뭐죠? 대답 안 할 거죠? 자, IR이 뭐냐? 기본적으로 Financial Statement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는데 그 왜곡 표시가 뭐랑 전혀 관련 없이 Internal Control하고 관련 없이 내부 통제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없다라고 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 표시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IR로 불렀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그 회사 업종의 특성, 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 상황, 그 다음에 거시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회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IR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IR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 기업을 지금 이해하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만 잘 파악하게 되면 IR이 높겠다, 낮겠다 이 파악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무슨 리스크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공부 양이 많았죠? 바로 CR이었죠. 내부 통제 파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우리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하는 거 배우기 위해서 뭐부터 배웠죠? 내부 통제가 뭐냐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코스트 프레임워크 배우고 거기에 컨트롤 뭐 우리 액티비티, 리스크 어세스먼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뭐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이 뭔지, 컨트롤 인바이러먼트가 뭔지 하면서 뭐 피라미드 그리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 내부 통제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 이제 오디트에서는 케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갈게요. 컨트롤 리스크를 파악하려면 이런 내부 통제 우리가 배웠던 코소가 제시하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 따라 되어 있는 안 되어 있나를 우리가 먼저 언더스탠딩 하게 돼 있었어요. 해보고 나서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다 라고 판단되면은 예비적인 어떤 어세스먼트로 CR이 낮겠다. 예비적 판단을 하고 나서 뭘 하게 돼 있죠? 테스트를 해보죠. 회사 내부 통제가 이펙티브하게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는 확신까지 얻게 되면 기말감사 범위를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네이처도 디테일 검증보다는 분석적 절차에 포커스 맞추고 감사 시기도 굳이 이런 데 맞추지 않고 미리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봤더니 내부 통제가 영 취약하다. 그러면은 내부 통제 테스트는 할 이유가 없었죠. 대신에 기말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디테일 검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감사 시기를 잡을 때는 이어엔드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었던 게 기본 틀이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 케이스로 배우게 되는 건데, 요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평가를 할 때, 자 이제 내부 통제 평가를 해요. 두로 나누었죠. 재무제표 전체적인 수준의 리스크도 있고 각자 계정 과목별로 리스크도 파악을 해야 된다 배웠어요. 우리가 오디2 시간에 보통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재무제표 수준의 리스크 파악은 보통 여러분들 논의를 안 해요. 개별 계정 과목별로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를 좀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레벨의 어떤 리스크가 아니고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재무제표 주장 수준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논의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이해가 돼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각자 자신이 맡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 파악 결과에 맞춰서 기말 감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각자 여러분들 처음에 플래닝 단계에서 어사인 됐죠. 그리고 어사인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사인 한다고 배웠더라? 자산은 네가 해라. 부채는 네가 하고 에코티 네가 해. 수익은 네가 하고 비용은 너가 해야 돼. 이렇게 어사인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트랜잭션 플로우별로 나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눠볼게요. 내부 통제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내부 통제가. IR 평가는 여러분들 일단 빼고 CR 평가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회사의 내부 통제라고 보세요. 그럼 내부 통제 파악할 때 여러분들 어떤 회계사가 와가지고 내부 통제 다 볼 수는 없다고. 나누는 거죠. 세일즈와 관련된 플로우의 내부 통제는 내가 볼게. A 회계사가 쭉 보는 거죠. 내가 구매 쪽을 볼게. 구매 쪽이니까 재고도 관련되니까 구매하고 재고 쪽은 내가 볼게. 그럼 이거는 또 B 회계사가 보는 거예요. 투자 쪽은 내가 볼게. 인베스트먼트 플로우. 어차피 기업의 활동은 여러분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니까. 이렇게 트랜잭션 플로우별로 나누어서 리스크 파악을 해요.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을. 그러면 당연히 매출 쪽 플로우의 내부 통제를 보고 리스크를 파악한 사람은 기말에 가서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할 때 우리 BS가 있고 IS가 있다면, 자 BS는 무슨 계정 과목을 검증을 하는 게 맞겠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일즈를 봐야 되겠죠. 물론 세일즈만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닐 거예요. 매출 쪽이니까 뭐도 있겠습니까? 대손상각비. 또 매출 채권 같은 것을 여러분들 중간에 팔 수도 있죠. 팩토링이라고. 그럼 채권의 매각 손실. 무슨 말이냐면 매출 쪽 플로우를 맡은 사람은요, 기말에 감사 갔을 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계정 다 검증해야 돼요. 매출과 관련된 BS, IS 계정은 같이 다 봐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자상하지 않은 인차지들은 그냥 툭 던져요. 너 매출, 너 메이, 너 잡계정. 잡계정이 뭐냐면 매출 매입 빼고 네가 다 하란 소리예요. 근데 규모 작은 회사는 보통 회계사 3명 나가거든요. 그럼 매출 매입 거의 확인되면 큰 뼈대는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한다고. 처음에 저도 이제 감사 나갔을 때 1년차 때 그렇게 어사인을 받았거든요. 너 잡계정. 난 처음에 그 말도 이해를 못했어요. 잡이란 말의 뉘앙스는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놈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일 다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례는 매출 매입만 하고 나 다 하라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매출 매입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크게 리스크도 없고 볼 것도 별로 없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실제 이제 인차지하고 이제 밑에 시니어가 더 많이 보게 되고 잡계정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여러분 일반에서 다니시는 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여러분들 회사가 어디에 투자한 거 많아요? 다른 회사 M&A를 한다라든지 설비 장치에 막 투자한다라든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재고로 사고 파는 것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파이낸스 뭐죠? 돈 빌리고 갚고 유상증자하고 배당 주고 잘 없는 이벤트지 실제는. 회계에서는 이쪽 테마를 많이 배운다고 우리가. 근데 막상 실무 가보시면 여러분들 회계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 내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 안 될걸. 막 인터 시간에 막 전환사채를 배운다고. 막 머리가 전환될 것 같아 막 배우면서. 근데 막상 여러분들 실무가 전환사채 회계 처리해본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회계사도 몇 명 없어. 전환사채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도 이제 올해 24년 됐어요. CB를 만난 게 한 10번 될까? 많지가 않아요 실제 이벤트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매출 매입만 잘 정리가 되면 웬만한 회사는 FS가 거의 맞아 떨어지죠. 이게.
어쨌든 자 그럼 구매나 재고 쪽 담당한 사람은 BS를 볼 때 어카운트 페이어블, 인벤토리 쪽을 보는 거죠. 손익은 CGS 같은 거 보는 거고. 뭐 투자 쪽은 PP나 뭐 우리 시큐리티들 주식이나 회사 때 투자하는 거. 뭐 관련 손익은 안 쓸게요. 워낙 많아서. 디프리시에이션,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평가 손익, 임페어먼트 로스 많죠. 수선 유지비 다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배정이 된다 배웠어요. 타픽 16장이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럼 좋아. 매출 플로우에 어사인을 받은 회계사는 매출 쪽 내부 통제 어떻게 볼 건데? 개념은 배웠는데 그럼 정말 내가 매출 계정을 맡았어. 그 매출 후에 내부 통제 리스크 어떻게 파악할 건데? 우리 오디원 시간에 배웠지만 막상 해보라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죠? 할 수 있다는 태세네? 한번 해볼까?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예? 매출 쪽 내부 통제 리스크 한번 파괴봐 김혜계에서 시켰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만 떠올라요? 코소, 큐빅, 그라임. 감사와서 그래요? 앉혀놓고 그라임. 깜짝 놀라겠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배웠던 내용이 그 매출 쪽 내부 통제에 적용하면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배우는 거라 보시면 되지. 그래서 교재 구성이 매출 쪽 담당자가 내부 통제 리스크는 어떻게 보는지, 매출 관련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가서 리스크를 파악하는지, 그런 다음에 기말에 가서 AR과 세일즈는 어떻게 과연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하는지 이렇게 세트로 쭉 배우는 거예요. 그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세트. 그럼 구매 쪽, 재고 쪽 내부 통제는 어떻게 리스크를 또 파악할 건데, 그런 다음에 기말에 가서 어카운트 페이어블하고 재고는 어떻게 감사할 건데, 이렇게 두 번째 세트. 이렇게 묶여서 한 5개의 세트를 돌린다고. 돌다 보면은 세 번째 정도 가게 되면은 감사가 대강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왜? 거의 비슷하게 내가 책을 써놨다고. 플로우를. 그럼 그걸 딱 배운 다음에 다시 오디완에 가서 책을 보면 숨통이 펑 터진다고. 이 말이 저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파란색 박스에 있던 내용이 그때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소리구나.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약간 뿌였던 게 거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잘 거치는 사람도 있고 잘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직장 그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빨리 거치는 편이고, 왜냐하면 늘 해왔던 거니까.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제가 늘 말했지만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학생들은 경험이 없다 보면 들어도 이게 좀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계속 반복해야지. 반복하고 사람이 약간 공부할 땐 자기 체면도 필요하다. 정말 아는 건 아닌데 반복을 하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 그 순간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어떤 학자가 썼던 내용인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우리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저도 공부 되게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맨날 저는 잠을 충분히 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닥쳐요. 난 정말 한 4시간 정도 자고 공부했던 것 같아. 한 5시간 정도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과외는 저희 때는 과외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과외는 안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에 충실 닥쳐요. 있는 문제 다 풀었던 것 같아. 무슨 교과서만 풀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공부해서 그때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내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논리도 이해 못하고 미분 적분을 왜 했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면서 문제를 풀었던 느낌? 회계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계사 시험 붙었을 때 나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돌아와서 그때 회계사 시험 칠 때 나의 어떤 그 회계 이해 정도를 생각하면 정말 이해를 못하고 시험을 붙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도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전혀 모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자신 있게 내가 문제 풀었지? 반복해서 외운 거죠. 열심히 그냥 이건 거예요. 왜? 그냥 그런 거예요. 고시 공부에 적합한 여러분들 브레인은 그런 브레인이에요. 학자나 뭔가 이렇게 이론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한데, 고시 공부에 더 적합한 머리는 그냥 주는 거 쑥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냥 때려 넣어. 너무 많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혼자 막 고민하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럼 괌에 10번 가는 거예요. 응? 괌이 친숙해지고 괌 주소가 다 눈에 들어오고 거기 음식점 맛있는 집이 어딘지 다 알고. 괌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다. 자기가 거기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베테랑 같은 느낌. 잘 오셨다고. 지도 쏨생이면서 여기 콜 부르면 몇 분 만에 온다고. 이러면서 여기 얼마 걸리는데 그 콜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걸어가면 10분이 되는데 여기 쇼코시 있다고. 그래서 이거 알려주고. 그 뭐 하는 짓이지 괌에 가서. 거기서 왜 그냥 민박집을 차리지 그냥 민박집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험생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물론 해야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는 그냥 쭉쭉 그냥 오케이 그냥 그게 팩트인가 봐 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오직 들을 때 케이스를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면 일단 그 자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또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학생들은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뭐부터 할 거냐면 요 세트부터 먼저 할 거예요. 이 매출 쪽의 내부 통제 파악.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이제 그 다음 테마인데 가기 전에 잠깐만 16-1페이지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오디 완시안에 배웠던 건 잠깐만 내가 정리하는 건데 스테이지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 보이죠? 위험 평가를 하고 그 위험 평가 결과에 맞춰 가지고 뭘 하게 돼 있죠? Further Audit Procedure를 TOC에 포커스 맞출 거냐, 우리가 Substantive Test에 포커스 맞출 거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그 밑에 가서 목적. 그 각각 단계에서 CPA가 그 한 이유가 뭐냐? 목적. 내가 Y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왜 하는 거였죠? 말 그대로 Further Audit Procedure를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려고 한 거죠. 우리 배웠던 타입 안으로 갈 거냐, 타입 2로 갈 거냐. 타입 안으로 간다는 것은 내부 통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걸로 따지면 타입 안은 내부 통제에 의존하겠다는 거죠. 그럼 뭘 반드시 하셔야 돼? TOC를 반드시 하셔야지. 대신에 서브스탠티브 테스트의 네이처는 less effective하게, 타이밍은 인터림에, 엑스턴트는 줄일 수 있다고 배웠죠. 근데 만약에 평가해봤더니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판단했다. 그럼 TOC는 생략하고 대신에 서브스탠티브 네이처는 more effective하게, 타이밍은 year-end에 클로스한 시점에서, 범위는 훨씬 샘플을 많이 뽑는 거로 그렇게 감사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걸 결정하려고 리스크 평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 박스. 리스크 평가할 때 CPA가 어떤 절차를 우리가 리스크 평가할 때 했느냐? 기억나지 않아요? 어제 오디팅1 들은 사람들 기억나야 되는데 리스크 평가할 때 우리가 수행했던 절차 몇 가지? 네 가지. Inquiry, Inspection, Observation, Analytical Procedure. 네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줘야 돼. 다만 리스크 평가할 땐 4개의 절차가 있지만 리스크 평가할 때 특히 내부 통제를 리스크 평가할 땐 이해하게 돼 있는데 그 내부 통제 이해할 때는 그 4개의 절차 중에서 뭐가 빠졌고요? 애널리티컬 빠지고 나머지 3가지가 언급이 돼 있었죠. 오케이. 오른쪽 가서 TOC. 아까도 말했지만 리스크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내부 통제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efficient 하겠다 라고 판단되면 CPA는 TOC를 하게 돼 있죠. 그 TOC의 목적은 뭘 보기 위한 거였죠? 디자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었고 뭘 확인하기 위한 거였죠? 오퍼레이팅의 effectiveness를 검증하려고 TOC 하는 거였죠. 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못한다? 생략이 가능하죠. 반면에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는 생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건 생략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돼 있는 그 단계 중에서 TOC 단계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감사에 따라서 리스크 평가와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따라오고 있죠 지금? 그 다음 TOC 밑에 절차. 내부 통제 테스트 할 때 CPA가 사용하는 감사 절차 몇 가지? 4가지. 뭐랑 거의 똑같았죠?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차는 동일하게 갔었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였어요? 퍼포먼스였죠. 기억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라인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의 목적이 뭐냐?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의 목적은 FS 검증하는 거잖아요. TOC는 내부 통제 검증하는 거고. 따라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의 목적이 뭐냐 물어본다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를 뭐 하기 위해서? 디텍트하기 위해서. FS의 문제점 찾으려고 서브 테스트 하는 거죠. 감사의 뭐예요? 메인 스테이지죠. 감사의 메인 스테이지가 어디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맨 오른쪽이죠. 기말감사 수행하는 거죠. 기말감사. 이게 제일 메인이죠. 이게. 그때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절차는 몇 가지? 크게 2가지. 애널리티컬 프로시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테스트 오브 디테일스가 있다. 맞죠? 그 테스트 오브 디테일스 안에 다시 몇 가지? 2가지. 밸런스 테스트, 그 다음 트랜지션 테스트. 2가지가 있다. 이거 오디와는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넘겨서 2페이지. 밑에 박스. 밑에 박스는 뭘 써놓은 거냐면 탑픽 16번에 목차를 써놓은 거예요. 크게 몇 가지 여러분들 테마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로마 문자로 5개. 회계사님 칠판에 쓴 건 4개밖에 없잖아요. 맨 마지막 5번째 뭔가 보세요. 페이롤 플로우를 미국 시험은 따로 잘 물어봐요. 급여 지급 플로우에 대해서. 그래서 급여 쪽을 따로 여러분들 뭐다 5번으로 목차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4번째까지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매출 매입 쪽. 그 다음 세 번째가 투자 쪽. 네 번째가 파이낸스 쪽.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나눠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업무 배정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플래닝 단계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 플로우를 어사인할 때 이건 보통 누가 어사인을 받겠어요? 당연히 인차지 어사인을 받아요. 그 다음 요거는 보통 인차지 밑에 한 3, 4년 차 애들이. 요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잡계정이니까. 근데 잡계정이란 말이 조금 이제 안 맞을 수 있는 게 회사가 올해 M&A를 했다. 그러면 요 인베스트 플로우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건 경험 있는 사람 맡겨야 된다고. 여러분이 회계법인 들어가시죠. 잡계정을 하라는 거예요. 좋아. 인베스트먼트를 봤더니 M&A가 있었네. 퇴사하고 싶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예? 안 그래도 오늘 그 무슨 M&A가 한 건이 있었는데 중국 회사를 막 스피노프 시켜가지고 SPC를 만들어서 막 수합을 하고 좀 복잡한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 항상 우리 팀원들을 배정받은 팀원들을 모아요.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고. M&A가 뭐냐. 근데 저는 되게 그거를 우리 스태프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회계법인을 처음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혼자 깨우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투입했는데 하면서 이건 진짜 너네 복 받은 거다. 근데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들이. 또 시작이구나 저 사람. 근데 결국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못 따라와. 중간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면 보여. 눈빛이. 아 얘는 동공 풀렸구나. 아 얘는 안 됐구나. 따라오는 애들 그중에 10%도 안 돼.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가져왔냐면은 이 책을 봐라. 주말에 숙제다 해서 내가 4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이 프로젝트에 맞는 가장 적합한 책의 그 섹션 부분을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읽어라. 이거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렇게 시켜보잖아요? 월요일까지 몇 명이나 읽을 것 같아요? 10%도 안 읽은다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밸류는 자기가 키우는 게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밸류를 디벨롭해야 누가 나중에 이 사람 참 괜찮다. 뭘 맡겨도 답이 나온다.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전문가는 그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인데 자격증만 따놓고 공부를 안 해. 이건 여러분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CPA 폼에 안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공부해서 미국 CPA 시험 붙고 난 다음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따놓고 뭐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AI 따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아무 소용없이 만든 사람들 누군데? 지가 소용없이 만들어 놓고. 따놓고 공부를 안 하는데 그건 KI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격증을 따면 전문직은 그거에 대한 자기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배웠잖아. 컴피턴스. 거기 뭐라고 딱 돼 있어 우리 배웠을 때. 부단히 교육을 받고 열심히 셀프 스타딩하고 온더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고 돼 있잖아 거기. 왜 감사 기준을 위반하고 있냐고. 절대로 여러분들 타고난 천재는 없어요. 타고난 천재는 보이는 거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엄청난 노력은 절대로 뭐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지금 크게 5개 플로우가 있는데 페이롤 쪽은 여러분들 따로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근데 미국 CPA 시험 목적상 페이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교재에서 5번을 따로 띄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메인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고 영업활동의 매출과 매입 나누어서 보는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오늘은 그 테마 중에서 오른쪽 1번 큰 제목 가서 보세요. 뭘 본다고 돼 있죠? 매출 쪽. 관련된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에 대한 것을 오늘 첫 번째 테마로 보는 거예요. 됐죠? 자, 오디트는 특히 내가 오디완 시간도 간주했지만 내가 회계사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케이스니까 더 필요해. 그럼 이제 오늘 내가 딱 강의하는 테마는 오늘 테마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고 딱 설정하고 두는 거냐면 내가 매출 쪽에 뭔가 어떤 회사의 내부 통제 리스크를 어사인 받은 거야. 그럼 그게 여러분들 회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우리 회사를 감사 나가는데 우리 회사의 매출 쪽 플로우의 내부 통제 리스크를 지금 파악하라고 어사인을 받은 거지.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어떻게 내가 파악할 거냐? 이제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지금 이해하셨죠? 뭐 하는 건지. 그럼 오른쪽 가서 잠깐 보기 전에 왼쪽 잠깐 다시 한번 가봐요. 아까 이거 케이스를 배우는 거니까 뭐가 있을 놈들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AU가 따로 있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오디1은 감사 기준 위주로 쭉 배운 거고 오디2는 케이스로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AU가 없다고, 케이스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테마가 AU가 없어. 내가 왜 AU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AU가 없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만약에 시뮬레이션 문제가 나오면 리서치를 해봐야 못 찾는다는 거지. 자, 시뮬레이션 문제가 8개 정도 나와요. 좀 들어봐. 시뮬레이션 8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2개가 DRS고 하나가 리서치고 나머지 5개가 이제 일반적인 그 시뮬레이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DRS 문제는 좀 긴 주관식이라 보시면 돼. 5개는 좀 심플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하나는 리서치.
탭이 8개가 나오는데 리서치 탭에 가면 뭐가 검색이 된다고? 감사 기준이 검색이 된다고. 그럼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뭐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검색 엔진이 가능한 구글링이 된다는 거야. 리서치가 있으니까. 그럼 회계감사 기준이 뒤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문제 풀 때 키워드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 기준이. 리서치는 그 찾는 문제니까. 그러면 시뮬레이션 문제는 풀 때 뭘 많이 활용하셔야 돼? 리서치 탭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리서치 탭도 안 풀리는 거. 왜? 오픈북이 더 어렵잖아. 오픈북을 한다는 것은 네가 널쳐봐야 거기는 답이 없을 거야. 그런 거 내는 거니까. 그런데 혹하니 운이 좋으면은 걸려. 시뮬레이션을 푸는데 리서치를 하면은 리서치에서 답이 나오는 게 나올 때가 한두 개는 있어요. 대표적인 뭔지 아세요? 한 4년 전 얘기구나. 더 됐나? 5년 됐구나. 혹시 우리 오디팅 완시에 풀었던 문제 중에 IR, CR, DR님들 케이스 쭉 나오면서 increase, decrease 풀었던 문제 기억나죠? 한 40개 풀었던 거. 그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온 적 있었냐? 4년 전쯤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여러분들 문제가 파생상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데리버티브. 나중에 어드밴스 가면 배웁니다. 파생상품 관련된 내용만 10개가 나왔어. 시츄에이션이. 파생상품 관련된. 파생상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파생상품 관련된 상황만 10개가 나오면서 이게 IR 쪽이냐 CR 쪽이냐 DR 쪽이냐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학생들은 파생에 대한 회계처도 잘 모르겠는데 다 멘붕이 온 거지. 그게 왜 그래? 아, 훨씬 더 됐구나. 10년 전에 나왔구나.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리만 사건 터져 나온 거거든. 2010년도에 나왔구나. 죄송해, 이제 감이 없어. 한 10년 됐네. 파생상품 때문에 생긴 경제적 사건이 리만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가 약간 이 시세를 좀, 이 현황을 반영해가지고 파생상품만 딱 나온 거예요, 문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데리버티브가, 10개의 상황이 나왔는데, 내가 수업시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이 배우는 이 내용들, 개정 과목에 대한 이 내용들이 AU가 원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U가 있는 게 딱 3개가 있어. 하나가 컨퍼메이션 띄우는 절차 있죠. 조에서 띄우는 절차. 이거랑 관련된 AU가 있어. 워낙 중요한 절차니까. 인벤토리 관련된 여러분들 내용도 AU가 있다고 따로. 그리고 인베스먼트하고 데리버티브가 있어. 그 왼쪽에 써놨잖아요. 거기. 컨퍼메이션, 인벤토리, 그 다음 인베스먼트 앤 데리버티브 보이세요? 괄호 보니까 뭐가 적혀 있어요? AU가 적혀 있죠. AU가 적혀 있다는 것은 이건 검색하면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대화하고. 그럼 이 관련된 테마가 만약 시험장 갔다. 시뮬레이션 떴다. 잘 모르겠다. 뭐 해봐요? 검색해봐. 그러면 감사 기준 원문이 나온다고. 이걸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파생상품 문제 10개 딱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검색을 한 거야. 데리버티브 쳤더니 그 파생상품 관련된 AU가 쫙 떠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10문제가 파생상품 AU 쪽에 예시로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IR, CR, DR 답을 달아가지고. 옮기면 되는 거였어. 옮기면. 이거 완전 복받은 케이스지. 근데 검색하는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뜨면서 막 파생상품 풀고 있는 거야. 답은 맞췄겠어요? 틀렸겠어요? 고민을 하지만 답을 틀리는 케이스가 최악의 케이스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건 아니야. 넘어가면 시간이라도 세이브가 되지? 근데 막 풀어봤던 유형이니까 사람이 풀려고 하지 스킵하지 않는다고. 또 시뮬레이션 문제는 스킵하기가 조금 그래요. 멀티는 한 문제 정도. 50개, 60개 나오니까. 시뮬레이션은 한 탭을 웨이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이게. 시간 쓰지 다 못 맞추지. 근데 그 검색했던 사람은 금방 2, 3분 만에 풀고 검토할 것도 없죠. 다 그대로 옮긴 거니까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뭐다 결과 차이가 나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AU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컨퍼메이션, 우리 AR 쪽 나중에 할 때 컨퍼메이션 배울 건데 그쪽이랑 요 인벤토리 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쪽에 이 파생상품 관련 내용은 AU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그 테마가 많이 문제 나왔는데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혹시 리서치를 해서 그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팁이 될 만한 내용이 그 AU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 됐죠? 그거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시 오른쪽 가서.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어떤 회사 이제 매출 플로우에 대한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합니다. 요것만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럼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의 매출 쪽의 내부 통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출 쪽 플로우도 다시 우리가 통상 몇 개로 나누냐면 3개로 나누어요. 어떻게 3개 나누나 봐봐,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증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응? AR이 증감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비기닝 밸런스로 출발해요. 언제 AR은 좀 더 증가하죠? 매출이 발생하면은 AR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세일즈가 발생하면 AR이 늘어요.
근데 회계 처리는 알겠지만 AR 증가, 그 다음에 세일즈 증가 이렇게 분기가 들어가겠죠. 언제 AR이 감소하죠? 캐시가 회수가 되면, 그 캐시가 컬렉션이 되면은 AR이 감소하죠. 그때 회계 처리는 알다시피 캐시가 들어오면서 AR을 줄이죠. 이게 두 번째 거래. 통상 그러면 엔딩 잔액이 나와요. 그죠? AR 쪽은 물건 팔면 생기고 돈 들어오면 회수되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우리 AR이 또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가 AR이 없어지나요? 돈 들어오는 케이스 말고. 돈 들어올 때 주는 거 말고 또 AR이 주는 케이스는 못 받는 케이스겠지 뭐. 그럼 AR을 못 받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겠어요? 대손 처리되는 거죠. 아니면 물건 파는데 반품이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라이트오프가 되거나 반품 같은 게 발생하면 세일즈 리턴. 그러면 AR을 줄이면서 우리 알다시피 여기다 뭐 쓰는 거죠? 대손 같으면 얼라운스고 반품 같으면 세일즈를 줄이면 되겠죠. 요런 회계처리에 들어갈 거라고. 갑자기 이걸 왜 지금 어카운팅 시간에 배우는 걸 써놓은 거냐? 그럼 결국 AR 계정 담당자는 매출 쪽의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할 때 회사 매출 쪽 플로우도 다시 몇 개의 트랜지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발생된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플로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그 채권을 우리가 포기해서 대손 처리하는 플로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각각 그 플로우별로 내부 통제가 어떻게 세팅됐나를 또 나눠서 봐야 돼요. 항상 보는 관점이 탑다운이야. 전체 FS를 갖다 놓고 플로우를 자르고 그 플로우에 가서 다시 플로우에 또 몇 개의 서브 플로우가 있는지 나눠 들어가는 거지. 회사마다 같겠다. 다르겠다. 완전히 다 다르겠죠? 회사마다 내부 통제 플로우로 보는 것은 다 틀려해? 증권회사 감사 나서 이렇게 플로우 하는데 볼 수 있어요? 증권회사는 완전히 또 플로우가 다르겠죠? 보험회사, 제조업 다 틀리지. 다만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요 플로우로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회사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내부 통제 플로우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플로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셋으로 나눈다는 게 그 첫 번째 박스예요. 3페이지 메뉴에 매출 쪽에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하는 사람은 다시 박스에 보시면 세 개로 나눈다는 거. 첫 번째 1번이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 그 다음 두 번째가 캐시가 컬렉션 되는 플로우. 그 다음 세 번째가 AR을 포기하면서 리턴 되거나 대손 처리되는 플로우 셋으로 나누어서 내부 통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감사 가서 매출 쪽 내부 통제 리스크 파악할 때는 당신의 회사 주문 받아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매출로 장부에 이어지까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돼 있나 1번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뭘 파악하셔야 돼? 그 판채권에 대한 대금이 어떻게 회수가 되어서 장부에 들어온지 과정도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혹시 AR 금액을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하거나 리턴 됐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내부 통제를 봐야 되는 소리예요. 그럼 밑에 1번 내려가서 뭐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에 대한 내용이 지금 3페이지 박스부터 잠깐 넘겨보세요. 4페이지, 5페이지 그림 말고 뒤에 넘겨서 6페이지, 7페이지 박스까지 뭘 배우는지를 지금 알고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금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뭐를 쭉 정리하는 거냐 박스에 매출이 뭐다 주문이 와서 거래처한테 물건이 딜리버리가 되고 물건이 쇼핑된 다음에 인보이스 끊고 매출 기록을 회계팀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인지에 대한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오디팅 완션에 뭐라고만 배웠죠? 좋은 내부 통제는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 통제가 잘 세팅되어 있으면 좋은 내부 통제입니다라고만 배웠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은 없잖아요. 매출 쪽에서 이렇게 내부 통제가 돼 있어야 코스가 말하는 프레임워크 따라 잘 디자인된 거다라고 하는 샘플을 좀 하나 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우리 배우는 케이스가 감사 기준에 없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감사 기준에 여러분들 내부 통제를 어떻게 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코스 프레임워크는 써놓을 수 있지만은 내부 통제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 회사마다 내부 통제는 다 다른 거니까. 우리 오디팅 원시에 배웠지만 내부 통제는 회사 사이즈, 업종의 특성,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 있는 회사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내부 통제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감사 기준에서 내부 통제 반드시 이래야 돼 라고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감사 기준에서는 회사마다 내부 통제가 반드시 이래야 돼라고 명확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의 이 내용들은 AU에서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이다 아니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통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 정리하는 것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원사나 가장 많은 케이스 언급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시험에 가면 이거 내용이 아닌 다른 형태였던 플로우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면 되게 낯설겠지. 근데 물어보는 포인트는 회사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물어보는 포인트의 정답은 거의 책에 써놓은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업종이 뭐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전혀 다른 형태의 내부 통제가 나올 수 있는데 물어보는 포인트는 수렴돼서 거의 비슷한 포인트를 많이 물어본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자, 먼저 뭐부터 기억하냐면 매출이 발생할 때 어느 부서가 관여하는지 부서 명칭부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줄치면서 갈게요. 첫 번째 세일즈 부서입니다. 줄치고요. 16-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설명을 들으세요. 16-3페이지 밑에 박스에 디파트먼트에 밑에 세일즈 디파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 세일즈에 줄치고 넘겨보시죠. 6페이지로 넘깁니다. 자, 두 번째 부서의 명칭을 줄쳐볼게요. 크레딧 디파트먼트에 줄쳐보세요. 크레딧. 그 다음 세 번째가 스토리지 앤 쉬핑. 그 다음 오른쪽 네 번째가 빌링 앤 어카운팅. 지금 줄치면 느꼈어야 될 게 어떤 회사가 거래처한테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내보내고 인보이스 끊고 난 다음에 회계팀에서 기록할 때까지 관여하는 부서의 4개의 부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4개의 부서가 관여해야지만 좋은 내부 통제라는 소리인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해봐요. 물건 팔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 아니, 물건을 팔려면 영업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처음 줄쳤던 부서 이름이 뭐야? 세일즈 부서겠지. 우리 영업팀이죠, 영업팀. 영업팀이 뭔가 영업을 해야 물건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업을 해. 하면 이제 커스터머 쪽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주문이 오겠죠. 그럼 주문서가 들어올 거라고. 그럼 주문서를 받으면 생각해봐요. 두 번째 부서가 뭐였어요? 크레딧 부서였죠. 요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회사는 영업팀에서 주문을 받으면 영업팀에서 물건을 실어 보내는 거에 대한 승인을 해버려. 주문을 받는 순간 영업팀장이 자, 물건 내보내자. 현금 결제가 아니고 신용 매출인데 영업팀에서 그 매출 승인을 해버려요. 근데 오디팅 1시간에 제가 슬쩍 흘러가면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내부 통제되어 있으면 영업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뭔가 이게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상대방이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들어오면 일단 물건 팔아 제끼는 거예요. 왜? 자기 성과에 반영되니까. 그럼 나중에 뭐로 후폭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대손을 불려오겠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내부 통제 갖춘 회사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세일즈 부서가 물건을 뭐다 팔겠다라고 하는 승인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주문서를 받은 것을 세일즈 오더라는 걸 만들어서 크레딧 부서로 넘겨야 돼요. 야, 이 사람한테 외상 물건 팔 건데 승인해줘. 그럼 크레딧 부서에서 시용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부 통제 잘 되는 기업들은 뭐가 다 있어요? 보통 새로운 신규 거래처 등록하려면은 그 신규 거래처에 대한 재무 상태 이런 거 다 스크리닝하고 뭐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매출금은 얼마가 되느냐 이익은 얼마가 나는 회사냐 캐시플로는 얼마나 잘 나오는 회사냐 뭐 시용 등급 얼마나 되느냐 이거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얘가 달라고 하는 외상 금액이 얼만데 리미트 보고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 되겠다 라고 다 스크리닝해서 승인 받으면 물건 나가죠. 그게 잘 돼 있다고. 잘 돼 있는 회사들은 내부 통제가 엄격하게 돼 있지 이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또 그게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는 경우도 있냐면 영업 보증금을 내라고 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랑 거래하려면 일단 보증금 디파짓 맡겨놓고 해. 그 보증금 안에서만 물건 내보내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무역거래 같은 경우에 시용 등급이 영 미심쩍은데 도저히 체크가 안 돼. 그 무슨 거래 하자고 하죠? TT. 돈 쏘아. 그래야 나 물건 내보낼 거야. 라고 한다든지 영 그게 안 된다면 시용장 열어. 그죠? AC 오픈하라고 하죠. AC 오픈이 뭐예요? 그쪽 믿을 수 있는 은행이 보증서 주는 겁니다. 그래야 물건 나가야지만 디폴트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다 내부 통제 개념이거든. 그런 게 있나 보라는 게 크레딧 부서 역할이 이게 지금. 됐죠? 그럼 주문을 받았어요? 크레딧 부서로 넘겨. 그럼 크레딧 부서가 스크리닝해서 이 절차 모두 밟은 다음에 오케이 승인 떨구면은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승인 떨궈지면 이제 재고 출고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고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겠죠. 물건 출고시키라고. 그럼 어느 부서로 가야 되겠어? 스토리지겠지. 그게 세 번째 스토리지. 따라오죠 스토리. 그럼 스토리지에서 보고 승인되었구나 확인되고 나면 그 물건을 커스텀한테 뭐 하는 거죠? 선적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앤 뭐라고 돼 있어요? 쉬핑인 거죠. 간단한 거 지금 이게. 그 다음 쉬핑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봐 주문 왔죠? 그 다음 크레딧 체크했죠? 물건 출고시켰어요. 물건 쉬핑까지 했고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인보이스 끊어줘 인보이스 돈 달라고. 그러면 이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관련된 부서들이 만들었던 다큐멘트들 취합해서 누구한테 다 넘겨줘야 돼. 회계팀이죠. 그럼 회계팀은 쭉 관련 문서를 취합하셔야 돼. 그럼 그 관련된 문서를 다 취합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일치가 되면 거래처한테 뭐 끊을? 인보이스 빌링 떨이죠. 빌링 끊으면서 뭐가 돼요? 장부에 전표 생성이 되죠. 그래서 AR 끊고 세일즈 끊고. 그게 네 번째 부서 뭐라고 돼 있다? 빌링 어카운팅이요. 이 빌링 어카운팅 회계팀 말하는 거죠. 회계팀. 요렇게 보통 매출은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학생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외운다고? 직장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왜 저 사람 저렇게 흥분하지? 하다 자요.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개념일수록 여러분들 더 짚고 넘어가셔야 돼. 여러분은 항상 내부 통제가 되어 있는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 느끼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을까, 연대회사가? 그건 아닐 거라고. 처음 갔을 때부터 부서가 나눠지는 회사가 어디 있어? 경영자가 만들었겠지. 이렇게 부서 만들고, 이렇게 부서 만들고, 이렇게 부서 만들고, 각각 부서는 이런 역할하고, 너는 이렇게 역할하고, 너는 이렇게 역할하고. 요 부서는 이런 문서를 만들고, 요런 부서는 이런 펑션을 수행하고, 다 정한 거죠, 이게. 그게 내부 통제 아니야, 이게. 봐봐, 여러분. 부서가 4개로 딱 나눠지는 순간, 코소가 얘기하는, 우리 크라임 중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내부 통제는 크라임 중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추면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적으로 계정과목별로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컨트롤 액티비티 봐야 되겠지? 의? 그럼 컨트롤 액티비티 다시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첫 번째가 새해부터 이러면 안 돼. 반영 좀 해줘요. 첫 번째가 오서바이제이션. 새로. 두 번째 separation of duty. 세 번째 documentation. 네 번째 physical control. 다섯 번째 independent check. 이게 control activity 5개잖아요. 네. 5개인데 부서가 4개로 나눠져 있잖아, 지금. 이렇게 4개 나눠져 있는 거 딱 보는 순간, 아, 코수가 제시하는 컨트롤 액티비티 몇 개의 키 펑션이 들어가 있게, 키 컨트롤이. 코소가 이 5개의 컨트롤 액티비티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은 그 해당 계정 과목의 FS 주장은 신뢰가 간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5개 컨트롤 액티비티 그 기능 중에 부서가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되면 이미 그 4개의 부서로 나누는 순간 코수가 제시하는 2가지 컨트롤 액티비티는 구비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물건 그냥 나가 승인 받고 나갔어요. 승인 받고 나갔죠? 오서바이제이션. 그 다음 잘 들어요? 그 오서바이제이션 누가 했죠? 퀘리 매니저가 했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커스터디 펑션은 누가 하고 있었어요? 스토리지에서 했잖아, 스토리지에서. 리코딩은 누가 했죠? 회계팀이 했죠? 코수가 제시하는 3가지 펑션이 세포레이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그냥 당연히 하고 있던 업무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세밀하게 보게 되면 코수가 제시하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세팅하는 데는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리코딩 하는 사람하고 보관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는 사람은 세포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돼 있다면 그 회사는 내부 통제 취약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봤더니 그렇게 코수가 제시하는 개념이 매출 쪽 프로를 봤더니 딱 돼 있어. 그럼 회사는 기본적으로 FS가 믿음이 가겠구나. 특히 매출 쪽 관련된 계정 과목에는 리스크가 낮겠구나. 이게 CPA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뭘 배우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서 명칭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 부서 명칭 옆에 뭐가 막 적혀 있어요, 지금? 펑션들이 적혀 있죠, 펑션들이. 그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펑션들. 요거를 거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케이스 문제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고 가. 사람들이. 근데 이걸 다 외울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이미 내가 지금 설명 한번 했잖아? 그 했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자, 봐요. 공부할 내용. 첫 번째, 여러분들 부서 명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서별로 어떤 펑션 수행하는지 기억하셔야 돼. 특히 그 펑션 기억하실 때 뭐를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부서별로 만들어지는 다큐먼트 이름이 있어요. 그 문서 명칭은 다 기억하셔야 돼. 문서 명칭 모르면 문제 안 풀려요. 알겠죠? 문서 명칭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디팅 1 시간에 어떤 문서 명칭을 몇 번 써줬는데 그게 여기 다 나온다고 이제. 문서 명칭 기억하셔야 되고 부서 명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의 펑션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다 외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쓰고 갈게요, 이제. 자, 세일즈 디파트먼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부서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앤 빌링이 있고. 뭐야? 스토리지 쇼핑이죠. 그 다음에 빌링 앤 어카운팅 부서가 있어요. 자, 부서 명칭이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크레딧 부서는 기본적으로 승인 절차가 수행되는 회사고, 수행되는 부서고, 이거는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고, 이게 리코딩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씩 볼게요. 자, 세일즈 부서 다시. 영업을 하면 이제 커스터머 쪽에서 뭐가 올 거라고요? 주문서가 오겠죠. 그 첫 번째 주문서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purchase order. 아까 다큐먼트 이름은 다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purchase order가 먼저 들어와요. purchase order가 들어와요. 보통 약자로 PO라고 하죠. 혹시 이 모양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내부 통제 배울 때 또 딴소리 할까봐 그 페이지 가서 한번 보여주고 올게요. 페이지 4-34페이지. 4-34페이지. 왼쪽 페이지. 4-34페이지 왼쪽 페이지 위에 뭔가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려져 있죠. 여러분이 그린 거죠. 요 그림 기억나세요? 이게 뭐 무슨 의미였어요, 이게?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표시할 때 심볼을 그릴 때, 기호를 그릴 때 요런 모양 그림이 이게 다큐먼트 의미라는 소리예요. 다큐먼트. purchase order라고 하는 다큐먼트라는 소리예요. 요거 무슨 의미였죠? 넘버링 의미였죠. 넘버링. 자, 커스터머가 주문이 오면은 PO를 받아 가지고 넘버링 한 그 purchase order를 받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내가 그린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돌아오세요. 이거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세일즈 부서에서는 PO를 오면 자 봐봐. 현대자동차의 영업팀이에요. 갑돌이가 와서 뭐 신형 그랜저를 사겠다라고 주문서를 넣은 거야. 그럼 뭘 체크를 먼저 해야 될까? 영업사원은 이 물건에 대한 재고가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납품 기한까지 맞출 수 있는지 요거부터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이거를 외우겠다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 건데 그 상황을 떠올린 다음에 그 부서가 무슨 역할을 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용이다, 이게. 그 두 번째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세일즈 부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 있다 판단되면 주문 접수하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쓰지 않을게요. 너무 간단해서. 자, 그 사람이 납품하는 기한까지 물건 충분히 납품 가능하다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물건을 팔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일즈 부서가 오케이, 물건 파는 거 내가 승인해 줄게. 억셉트 하지 말고 이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크리에이티브 부서 알려줘야 돼요. 시용 승인하자. 얘가 지금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할부 매출 사려고 하는데 할부 매출. 할부로 구매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시용돈 판단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만든다고 3번에 돼 있죠? 세일즈 오더를 만들어요. 자, 물건을 팔아봅시다. 라고 세일즈 오더, 판매 지시서라고 우리나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만들어요. 제가 요 표시하는 것도 기억나죠?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당연히 영업팀이 세일즈 오더 만들면 각자 보관하겠죠. 카피본은?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였지? 이게 다른 부서로 디스트리뷰션 한다. 보낸다. 그럼 이 세일즈 오더를 받아야 되는 다른 관련 부서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우리 이메일 쓸 때도 이메일 내용이랑 관련된 부서 있으면 그 부서 C 다 달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지금 이게. 그럼 관련 부서로 다 보내야 되는 거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서가 크리에이티브 부서예요. 크리에이티브 부서. 됐죠? 크리에이티브 부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세일즈 오더 만든 다음에 네 번째 세일즈 오더 카피본 하나 제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원 세일즈 오더는 누구한테? 크리에이티브 부서로도 보내고 필요하면 쉬핑, 빌링 쪽에 다 보낸다고 돼 있죠. 우리 회계팀은 어때요? 회계팀은 어떤 그 관련 거래가 전표 투입되려면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이 다 어때? 회계팀엔 다 모여야 되죠? 그럼 회계팀은 쭉 한번 검토해보고 오케이 일치되는구나 확인되면 전표 투입하지. 그냥 뭐 구두로 듣고 전표 투입하 그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계팀의 모든 문서는 전달돼주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뭔가 회계팀이 기록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기표하는 요런 어떤 내부 통제가 무슨 내부 통제 기능이었죠? 다큐멘테이션 기능이에요.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문서화가 다 돼 있어요. 문서가 만들어지고 넘버링이 되고 만든 부서는 적절하게 파일링하고 회계팀한테 항상 전달돼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큐멘테이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출 쪽 관련해서 내부 통제가 어떻게 돼 있어야 잘 디자인되어 있는 내부 통제인지 하나의 샘플을 배우고 있는 건데, 지금 쭉 배워서 마지막까지 딱 끝나고 나면 요 그림 안에 무슨 우리 개념이 다 스며들어가지겠어요. Authorization, Separation, Documentation, Physical Control, Independent 기능이 나중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내부 통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들은 게 아니고 실제 매출 쪽에서 정말 이 키 컨트롤이 싹 스며들어가 있는 하나의 매출 플로우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대단한 내용 아니다? 내부 통제 잘 돼 있는 회사 다니시는 그 직장인들은 들어보시면 우리 회사가 저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회사 내부 통제는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매출 플로우.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한번 대입시 들어보시면 제일 좋다고. 우리 회사 매출을 할 때는 저런 기능이 있던가? 정말 퀘리 체크 하던가? 저 문서가 회계팀에 전달은 되던가? 문서 만들면 넘버링 하던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님들. 이런 넘버링 통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학기에 강의했던 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이게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오디팅은. 문서의 넘버링 하고 안 하고에 무슨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제가 옛날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내부 통제 되게 잘 돼 있어요. 본사가 이제 유럽 회사인데 유럽 그 시장에 상장도 돼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가 규모가 커요. 그 본사 매뉴얼대로 우리 한국의 지사도 내부 통제를 세팅하라고 항상 그 내부 통제 매뉴얼이 내려오고 1년에 한 번씩 내부 감사를 항상 받아요. 근데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지사장분이 영업 백그라운드인데 영업 쪽 계신 분들은 내부 통제 개념위원들 잘 있어요? 보통 잘 없어요. 환장하죠. 언제 김 부장 이렇게 해서 우리 돈 벌어? 뭘 가져오라고 그래 이거를. 너는 물건 안 팔아봐서 이런 거야 하면서 영업팀하고 회계팀은 극복할 수 없는 컨플릭이 항상 존재해요. 너무너무 많이 싸워. 그럼 맨날 이제 저희 회계사들이 가면은 심판을 봐달라고 그래. 앉혀놓고 막 싸우지. 이거는 어느 회사든 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왜? 이건 성격이 다른 부서니까. 세일즈는 매출을 키워야 되는 부서고 관리팀이나 회계팀은 이거를 문제없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챙겨야 되는 게 많고 이쪽은 야, 그 챙겨서 언제 물건 파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CEO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컬처는 되게 많이 바뀌는 거거든. 그게 우리 통제 환경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매니지먼트 인테그리티.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생각하냐. 얼마만큼 내부 통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그 자기의 어떤 awareness.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영업 마인드야. 근데 관리 마인드가 전혀 없는 놈들 CEO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논쟁이 붙으면 항상 누가 위냐? 영업팀이 무조건 위냐. 그럼 관리팀은 놈들 이게 디스커리지 되는 거예요. 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회사 좋으려고 챙기고 있는데 CEO가 항상 영업팀이 손을 들어주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는 회계팀 턴오버가 되게 심하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회계관리팀 베이스인 분이 CEO가 될 때가 있어. 이러면 영업팀이 엄청 많이 나가. 어떤 분도 봤냐면, 영업사원들이 보통 이제 뭐라고 하나. 영업사원들은 약간 돈 쓰는 비용에 대해서 약간 좀 플렉스빌리티를 많이 원하죠. 왜냐면 또 약간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가 보니까 경비에 대한 증빙을 다 못 챙겨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 그리고 뭔가 증빙을 챙겨왔는데 관리팀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든 것도 있어요? 이건 영업에 쓴 게 아니야. 지가 쓴 거야. 응? 그런 것도 보인다고. 그런 게 보이는데 또 관리팀은 이제 이걸 넘어갈 거냐 말 거냐가 되게 이제 이게 좀 그렇거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관리 마인드에 있는 분이 이제 CEO가 됐는데 이 양반은 지가 관리를 다 해. 실제 야근을 하고 나면은 야근하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영수증이 나온 거를 갖다 붙이고 실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보기 시작하는 거냐면 정말로 우리 회사에서부터 너네 회사 집까지의 비용이 정말 이만큼이냐. 시간과 이 타임 찍은 카드와 그 직원의 신상명세에 나와 있는 집 주소와 거리를 다 비교해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회계사를 해야 돼. 회계사도 그러진 않아.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 나가는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푸근하다. 대표이사가 다 확인해. 그 택시비까지 체크할 정도의 매니지먼트 애티튜드면 우리는 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위에서 다 막아주는 거야. 느낌 알죠? 비구름 떨어지는데 위에서 다 막아주는 거지. 난 할 게 없다? 이 회사는 정말 서브텍 생략해도 될 것 같아. 직원들이 학을 떼요. 영업사원들이 매번 바뀌어요. 계속 그럼 언제 가서 물건 팔고 언제 다 하냐라고 계속 컴플레인하는데 닥치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아까 그 회사. 이분이 영업 베이스예요. 근데 관리 마인드가 있어. 쉽지 않거든. 내가 볼 땐 제일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염두 구조 같아요. 관리 마인드 가진 사람이 영업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회계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 뭘 따지길 많이 따진다 이게. 회계하는 사람들이. 회계사도 그래. 일단 뭔가 있으면 확 지렁이 있어야 되는데 엑셀을 열어요. 엑셀을. 열어서 뭔가 이제 수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 뭐가 의사결정할 때 엑셀 열어서 의사결정 해보면요. 항상 답이 안 나와. 하지 말라고 답이 나온다고. 더더구나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슈들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컨틴전트한 비용까지 다 집어넣거든. 우발 채무까지.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요것도 생길 수 있어. 이것도 생길 수 있어. 그렇지. 맞아. 이거 하면서 보시면 그럼 항상 로스야. 그럼 결국 현금은 어디에 넣어놔야 되냐? 보통예금에 넣어놔야 돼. 보통예금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관리 마인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이게 약간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저도 회계사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숫자를 잘한다고 해서 숫자를
돈을 잘 벌 거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 일단 지르죠. 지르고 사후적으로 이제 수습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대박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물론 쪽박도 거기서 터져. 그래서 회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쪽박을 잘 차지하네. 왜? 항상 소심하거든. 살짝 이렇게. 예, 그러니까 큰 부자가 없지. 예, 이게 아주. 근데 이 양반이 영업하시는 분들 관리 마인드가 있어요. 관리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 CEO분은 내가 항상 그 매니지먼트 인테그레이트 할 때 많이 생각나시는 분이 말씀드리는데, 원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거기 있는 회계 팀장이 아이파 출신인데, 이 양반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이제 회계 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 팀장님이 아이파 출신이라서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사님 저희 감사 좀 해달라. 그럼 감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건 필요 없고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뭔가 취약점이 있으면 좀 지적을 많이 해달라고 저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내부 통제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서치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FS는 고치면 되는 거고 나는 더 필요한 게 내부 통제 개선이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더 많이 지적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CEO분이 있어요. 그럼 이 딱 든 순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진짜 서치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서치를 해준다고. 그럼 뭔가 이렇게 파인딩을 써주는데 또 뭐도 되게 중요한 거냐. 그런 파인딩을 피드백을 줬을 때 경영자 이걸 뭐다 커렉션 할 수 있는 뭔가 의지가 있어야 돼. 미팅 때는 막 대답한다. 아유 잘못됐군요 회사님. 고치겠습니다. 아 이거 기부장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막 그 다음에 가면 똑같아. 되게 많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현실이 현실. 마인드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그냥 흘려버려. 근데 이 양반은 그걸 받으면 하나씩 다 팔로우 시켜요. 회계사 써준 내부 통제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를 저희가 드리면은 다 고쳐. 그래서 그 다음에도 감사하면 깜짝 놀라요. 똑같이 고쳐놨다고. 영업하시면 쉽지 않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한 10년을 그 회사에 감사를 했는데 요즘은 감사를 가면 놀아요. 할 게 없어서. 다 고쳐놔가지고. 그럼 맨날 이제 대표님이 회사 우리는 지역사항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면 회사님 옛날에 많이 지적해 주시더니 이제는 좀 그러네. 그게 아니고 진짜 취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이제 내부 감사를 받았어. 본사 내부 감사 봤는데 그때 내부 감사할 때 어떻게 얘기했지만 내부 감사를 봤는데 리전별로 내부 감사를 해가지고 전 세계 지사별로 점수를 매겼어. 이 회사가 1등 했잖아. 부산이래. 우리 한국 그 디비전이 1등을 했다고. 글로벌로 여러분들 1등 하기 쉽지 않거든요. 99.98점을 받았어요. 무슨, 솔직히 나도 약간 뿌듯했어. 근데 뭐가 조금 이제 걸렸냐면, 제가 10년을 봐준 회사니까 내부 통제에 뭔가 문제점을 내부 감사에 지적하게 되면 솔직히 내가 지적 안 했던 거에 나오는 거는 나한테는 조금, 저도 약간 좀 이게 완벽주의 스타일이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2주를 했어, 감사를. 근데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는데 마지막에 하나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회계 부장이. 뭐야? 이거였어. 결론이 이거였다 지금? 왜 문서에 넘버링 안 됐냐는 거예요. 세일즈 오더에 넘버링이 안 돼 있었어. 넘버링. 근데 다 안 된 게 아니고 몇 개가 빠져 있었나 봐. 넘버링. 그 넘버링 안 된 걸 지적했더라고. 그거 하나가 0.02점 마이너스. 99.98%. 그래서 거기에 디비전에 있는 분들은 싱가포르로 여행을 그 본사에서 패키지로 다 보내줬더라고. 그게 이제 그 회사는 감사 가면요 매출이 진짜 안정적으로 쫙 올라가요. 정말 관리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다른 회사들이 내부 통제 잘 돼 있는 매뉴얼 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난 그 회사를 줘요. 그 회사가 쓰는 매뉴얼. 그런데 그 회사가 만든 건 아니지. 본사에서 온 거니까. 유럽계 회사인데 보면 패키지가 너무 잘 돼 있어. 템플릿이. 요거 참조하시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 보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통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고 프로드 같은 거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한 번도 없었고 되게 좋은 회사죠 이게. 지금 그 회사가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회사도 뭔가 내부 감사에 지적됐던 게 넘버링 안 했다. 왜 넘버링 안 했냐. 이걸 얘기한 거 이게. 우리 기억나겠지만 이런 넘버링 통제 같은 거 잘하면 재무제표 주장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배웠었죠? 어떤 주장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완전성이지. 넘버링 통제가 안 돼버리면 누락돼도 모르잖아 이게. 근데 넘버링 통제가 돼 있으면은 뭔가 누락이 됐을 때 왜 18번이 빠졌지? 18번 중간에 누락됐네? 이거 장부에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사후적으로 이게 디텍트가 되니까 넘버링 통제가 FS랑 관련될 수 있다라고 우리 오디오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으로 코스가 말하는 세 가지 펑션, separation, authorization, documentation까지 지금 된 거예요. 오케이, 넘겨보세요. 6페이지.
자, 세일즈 부서로부터 뭘 받았죠? 크리에이티브 부서가 세일즈 오더 받았죠. 받으면 뭐 하래요?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크레딧 체크하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일즈 부서하고 크레딧 부서는 세퍼레이트 돼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인 거예요. 이 두 부서는 세퍼레이션이 돼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영업팀이 크레딧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일즈 부서는 매출을 막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얘들한테 크레딧까지 같이 하라고 하면은 크레딧 스테이터스가 안 좋은 커스터머한테도 물건을 내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나중에 배드 익스펜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닌 거죠. 지분 안 할게요. 나보세요. 아까 우리 다큐먼트의 넘버링 통제가 잘 돼 있으면은 어떤 주장에 우리가 신뢰 줄 수 있다고요? 완전성, 컴플리니스. 세일즈 부서하고 크레딧 부서하고 세퍼레이션이 정확하게 잘 돼 있어서 크레딧 부서가 펑션을 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서 목격을 했어요. 그럼 매출 계정 담당자는 자신이 맡은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 과목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리스크가 낮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어카운트 리시버블 우리 밸런스 캐테고리의 주장이 몇 가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이그지스턴스, 컴플레니스,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라이드 노블리게이션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개 중에 어떤 주장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딱 가서 봤더니 크레딧 부서가 딱 별도로 돼 있고 물건 팔 때마다 크레딧 매니저가 다 체크를 해. 시정 매출은 그 걔가 승인을 해줘야 물건이 나간대. 이걸 딱 확인하는 순간 어떤 주장에 이 회사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이그지스턴스가 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그지스턴스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밸류에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A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신용 체크를 받고 물건이 나가고 이 회사는 영업팀에서 그냥 물건 내보낸대. 그럼 똑같은 AR이 100억이 잡혀있다 장부에? 그럼 기말간사 담당자 입장에서 회계사 입장에서 이 회사 100억과 이 회사 100억 똑같이 100억이지만 크레딧 체크를 잘하고 여러분들 물건이 나간 회사는 100억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 AR은 회계에서 어떤 금액으로 밸류에이션 하라고 돼 있었어요. net realizable value 금액으로 장부에 밸류에이션 하라고 돼 있었잖아. A 회사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지, 밸류가. 그런데 B 회사는 크레딧 체크가 안 되고 있어? 그럼 100억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거지. 그럼 밸류에이션 주장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 그 크레딧 체크 기능이 떨어져 있는 회사는 기말에 가서 뭐에 대한 검증은 많이 하게 됐다? 밸류에이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거지. 그럼 밸류에이션 검증을 엄청 많이 하지. 그럼 대손 충당금 감사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 내부 통제를 배울 때 항상 우리 뭐랑 연결시키는 거라고 했죠? FS랑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내부 통제돼 있으면 요런 재무제표 주장에 문제가 있겠구나. 요렇게 내부 통제돼 있으면 요런 주장에 신뢰가 가겠구나. 요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쓰고 있지만 나중에 다 책에 있겠죠? 듣고 지금은 이해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밑에 이번에 화살표. 커스터머의 레퓨테이션에 따라서 신용 승인을 하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용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은 일관된 논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때그때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정책도 마찬가지고 1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2번 크레딧 승인하는 부서는 세일즈 부서하고는 뭐가 된다고요? 독립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은 내부 통제다. 맞죠? 왜냐하면 세일즈 부서의 대표나 직원들은 세일즈 볼륨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동그라미 크레딧 승인하는 펑션하고 세일즈 펑션은 분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밑에 읽기 전에 나보세요. 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감사에 가서 세일즈 부서에서 크레딧 체크까지 같이 하는 거야. 이러시면은 채권의 밸류에이션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니 세일즈 부서와 크레딧 부서는 세퍼레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부 통제의 취약점이 보이면 회사한테 이게 레커멘드 하는 거예요. 취약점이 보이면 알려주라고 그러죠. 이거 세퍼레이트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세퍼레이션을 시킨다는 거에 트레이드 오프로 생기는 단점이 뭐예요? 비용의 문제죠. 비용의 문제라고. 경영자들이요, 내부 통제 개념 안 배웠어도요, 이거 분리하면 좋겠는데 생각은 다 가진다고. 근데 뭐에 제한이 있는 거지? 비용이죠. 사람 채용해야 되는 사람 채용. 우리 최저임금 좀 올리는 것 때문에도 얼마나 반발이 많습니까? 근데 사람 한 명 더 채용한다?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봐봐요. 저희 회계법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한 명 뽑게 되면 그 사람 연봉이 막 6천이다. 그럼 6천만 줘요? 거기 1.3을 곱해야 된다고 실제는. 1.3에서 많이 곱하면 1.4까지 곱합니다. 회계법인 1.4 곱해요. 야근이 많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뭐다 나가는 이 베네핏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6천 연봉이지만 1.4로 곱한다고. 그럼 이제 저도 사람 뽑을 때 회계사 한 명 뽑으면 뭐 6천짜리 7천 뽑으면 1억 준다고 보거든요. 그럼 1억만큼의 이 사람이 나한테 외부인을 창출할 거냐?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세퍼레이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 뽑아야 돼. 그럼 반박하지. 어떤 CEO들은 조금 얘기 냉수적인 사람들은 그럼 회계사님 세퍼레이션 들어간 비용은
감사패스 깝니다. 비아냥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스텝 때 그런 놈들 비아냥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맞춰서 뭔가 컨설팅을 하는데 공만 했던 친구들은 가서 그냥 책임대로 얘기하는 거야. Separation of duty. 영업팀과 크리에이티브 부서는 separation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 내가 알고 나도 하고 싶어. 사람 지금 뽑아야 되는데 네가 할래?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아니고요. 그지 이게.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 내부 통제는 컨설팅 해야 되거든. 규모가 큰 회사는 세퍼레이션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람 명도 추론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다른 어떤 올터너티브한 솔루션을 줘야 된다고. 세퍼레이션 하면 사람 뽑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 못 뽑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업팀의 성과 보상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영업팀의 성과 보상 체계를 매출액 볼륨을 하는 게 아니고 캐시가 컬렉션 되는 금액도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물건을 무조건 팔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 돈이 들어와야 그 성과에 반영한다고 하면 컬렉션도 엄청 열심히 할 거라고 이게. 성과 보상 체계를 살짝 바꾸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이제 올터너티브한 대안이 나와줘야 아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 이번에 그 얘기하는 거 이게. 세퍼레이션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영업사원의 성과 보상 체계를 바꾸는 거죠. 우리 발생주의 매출이 아니고 실제 캐시가 컬렉션 되는 금액으로 바꿔버리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크레딧 펑션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이그젬플 보니까 크레딧 매니저가 신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건 참고서 보시면 된다고.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책에 나오는 거 설명해 드리면 나보세요. 여러분이 크레딧 매니저다. 세일즈 부상은 별도의 부서의 지금 책임자예요. 신용 매출할 때 무조건 내 승인 받아야 돼. 여러분 승인 받아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그 거래처의 신용을 체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 거래처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외상 물건 100억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넘어올 거 아니야. 이거 100억 신용으로 팔아도 됩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용 체크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그나마 배운 게 뭐예요? 재무제표. 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일단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응? 재무제표를 달라고는 하지. 받아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달라고는 하잖아요. 받아서 뭘 보지? 당기순이익을 보죠. 당기순이익을. 이익 나누구나. 오케이. 너는 되겠구나. 그러다 망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두 번째는 요즘 우리 시험평가 기간들 보면 여러분 비상장 기업들도 보통 이제 유료로 하면 그 시험평가 보고서가 나와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심평사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사지 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는 그 심평사대 하는 그 재무제표 근거로 하는 재무제표가 다 갈비지다. 우리 혹시 그런 말 알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미 FS가 감사를 받지 않는 조그마한 비상장은요. 이미 FS가 쓰레기라고. 그걸 갖고 심평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이게. 그럼 그런 회사는 어떻게 심평가하나요? 대표이사를 불러서 허심탄회한 대화. 그 사람의 눈망울. 얼마나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또 그 회사를 방문해서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한지. 대표이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VC들이 여러분들 다 스타트업 기업들 여러분들 규모 얼마 안 돼 매출도 없는 회사들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뭐 가서 FS를 본다고? 매출 빵인데? R&D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비계량적인 요인을 더 많이 본다고 실제는요. 대표이사하고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상장을 가는 기업들도 거래소가 대표이사 앉혀놓고 하루 동안 면담하는데요. 너 왜 상장 가려고 그래? 좀 더 많이 벌잖아 비상장에서. 왜 상장 가려고 하는데? 가서 계획이 뭔데? 공모자금 700억 들어오면 뭐 할 건데? 자꾸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있구나. 뭔가 이걸 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서 내가 엑시트 하려고요. 엑시트 뭔지는 알죠? 장에서 팔고 나가겠다는 거지. 비상장 때는 팔 수 없었는데 상장 가면 팔 수 있잖아. 자기 주식을. 그럼 불을 실현시킬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불 거 싸다고 그랬죠. 응? 매니지먼트가 그거 할 때면 상장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진짜 먹튀야 먹튀.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다른 그 개미들은 속상하겠어요. 그 사람 믿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주주는 팔고 나갔대. 그럼 나 혼자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또 있는 거 이게. 에? 나는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렸대 저번에. 난 너를 못 줬는데. 배멀미 하는 사람인데. 토하는 거죠. 그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상장 가면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대주주는 일정 기간 못 판다. 그게 맞는 거거든. 소액주주는 그 사람 믿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경영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실제는. 그럼 봐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있고 뭐 시험평가 기간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그 전에 거래했던 여러분들 거래처라고 한다면 혹시 악성 채권이 쌓여 있는 게 있는지 에이징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내용 써놓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별건 아닌 거지. 이그젠플이 시험 평가하는 방법들을 써놓은 겁니다. FS 보는 방법, 에이징 스케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과거 히스토리컬 레코드, 그 다음 4번의 시험 평가 기간 같은 데 의뢰해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 3번에 가서 신용 그 평가는 크레딧 그 부서는 뭐가 다 설정돼 있다고요? 커스터머별로 여러분들 뭐가 다 정해져요. 얼마까지 신용으로 물건 줄 수 있다는 리미트가 보통 다 정해지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물건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서 세일즈 오더 넘어온 거 다 크레딧 체크한 다음에 문제 없다 라고 판단되면 얘가 만들어내는 문서가 뭐냐? 그게 이제 approved sales order죠. 요거의 차이는 뭔지 알겠죠? 이거는 아직 승인이 안 된 거고 이건 크레딧 체크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인된 세일즈 오더가 만들어지죠.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봐요. 여기가 이제 스토리지. 조금만 더 하고 줄게요. 그러면 창고에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그럼 창고 담당자는 뭘 확인하셔야 돼? 일단 세일즈 오더 넘어왔을 때 거기에 뭐가 찍혀있나 보셔야 돼? 승인되었나 확인해봐야 되겠죠? 퀘리 매니저가 적절하게 승인했나 보셔야 돼. 오케이, 승인되었다는 게 확인돼요. 그러면 물건을 출고를 시키는 거죠. 릴리스하는 거죠. 출고시킨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나. 스토리지에 있는 담당자가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출고시키기 전에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출고를 시키겠대. 이런 내부 통제는 코스와 말하는 무슨 컨트롤 액티비티 기능이죠? 오서바이제이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출고시키겠다. 그런 측면도 되지만은 그만큼 재고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승인받지 않으면 절대 안 내보내.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지? 세이프가딩. 피지컬 컨트롤 잘하고 있죠. 승인받지 않으면 물건을 출고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측면이 바로 피지컬 컨트롤 같은 게 잘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가 말하는 컨트롤 액티비티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세퍼레이션도 돼 있고 이 회사. 승인 절차 구비돼 있고. 재고 물리적 통제 잘하고 있고. 문서화 다 만들어주고 있고. 5개 중에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하나 남은 게 뭐야? 조금만 도와줘봐. 인디펜던트 책이 남았죠. 좀 이따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뭐야? 매출 쪽을 맡은 사람이 주문을 받아갖고 장부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쭉 봤더니 코스가 말하는 그 5가지 액티비티가 쫙 디자인되어 있으면 이런 회사가 매출 쪽 내부 통제가 프로퍼리 잘 디자인되는 회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CPA가 뭘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럼 이 회사 내부 통제를 진짜 테스트해서 정말 이렇게 잘 작동되나 볼까? 라고 계획을 세운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 부분을 가서 키 컨트롤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해봤더니 작동이 다 잘 돼. 그러면 AR 쪽은 기본적으로 미스테이트먼트 개연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럼 그런 회사는 감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위에서 많이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밑에 뭐하러 많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범위를 확 줄여도 합리적 확신주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런 내부 통제가 전혀 구비가 안 돼 있다. 다큐멘테이션도 안 돼 있고 세일즈 부서 크레딧 체크 다 하고 있고 창고에서 물건 출고될 때 승인 절차 없어도 물건 나가고 있고 회계팀은 근거 없이 장부에 기록하고 있고 이러면 AR이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TOC를 할 것도 없이 뭘 마셔야 돼? 기말감을 사서 조져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가겠다는 게 리스크 어세스먼트. 조금만 쉬었다.